자, 그러면 사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우리 이제 시민보 기자의 보도로부터 사실 시작된 건데 그 경찰의 내사 보고서 그걸 보도하면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그렇게 쭉 취재해 오면서 김건희 여사가 진짜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검찰의 결과대로 이 인지도 못하고 그냥 돈만 대줬을 뿐인가요? 저는 뭐 가담한 것 같습니다. 가담한 것 같습니다. 왜 처음에는 저도 이제 경찰의 내사 보고서만 봤을 때는 그때는 그 알려진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이 김건희가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주가 조작 사건에 검찰총장 부인의 이름이 언급된 것만으로도 이건 뉴스 가치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언급된 정도가 아니라 그때도 이제 공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사람은 권오수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10수년간 이어왔다.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라고 해서 처음에 보도를 한 거죠. 2020년도 2월달 당시에는. 근데 그 뒤에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공소장이 나오고 재판이 되면서 이제 구체적인 사실들이 하나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이 사실들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제 보도를 시작할 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실들이 나왔고 김건희 여사의 연루 정황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사실이 나와 있는데도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랄까 너무 놀랍죠. 초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기괴하다고 느껴져요. 맞아요. 기괴해요. 그 신 기자님이 이제 그 10일 날 그 주간 뉴스타파에서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다. 그걸로 보이는 근거들을 이제 정리를 하셨어요. 5가지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해보고. 왜냐하면 이게 사실 검찰의 지금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반박이 저는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검찰도 어제 핵심은 사전 인지가 있었냐 없었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하나하나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가 이제 그 물량 부담 때문에 팔자고 했던 김건희가 이제 2차 작전이 시작되자 적극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1차 작전 말미에 사놓은 주식이 너무 많다. 주부사 직원한테 이제 계속 매도 팔아달라고 요구했다가 맞습니다. 불과 2주 후에 2차 작전이 시작되니까 김건희 여사가 무려 16억 원어치나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삽니다. 매수했어요. 이건 뭔가요? 그럼 뭐라고 해석을 해야 이게 상식적일까요? 그러니까 이거죠. 1차 작전 때 김건희 여사가 그 엄청 삽니다. 초반에. 그러니까 2010년 1월 달에 주식을 16억, 17억 원쯤을 사요. 근데 1차 작전 선수가 지금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약간 시원치 않은 사람이었잖아요. 주포가 뭐 경력도 속이고 뭐 사실 뭐 유학 그렇게 좋은 대학 안 나왔는데 좋은 대학 나왔다고 골드만삭스에서 일 안 했는데 했다고 하고 하여튼 이런 약간 시원치 않은 사람이어서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안 올라간 겁니다. 그 상태로 이제 1월에 산 주식이 6월까지 그냥 쭉 온 거예요. 그럼 이제 김건희 입장에서는 초조하죠. 아니 도이치모터스 같이 거래량이 작은 주식에 자기가 17억 원을 넣어놨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6월 말부터 이걸 팔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제 검찰도 어제 그 얘기를 하던데 자 이거 자기 판단으로 팔았다. 증거사 직원과 상의하면서 이건 맞아요. 맞아요. 팔 때 보면 쭉 자기 판단으로 팔아요. 막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물어보고 팔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계속 물량이 너무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쭉 팔다가 이제 10월 말이 되죠. 10월 21일이 그 법원에서 얘기하는 2차 작전의 공식적인 시작 날짜입니다. 2심법원에서 이렇게 10월 21일 딱 날짜를 박았는데 근데 그렇게 팔았던 사람이 팔아서 이제 거의 다 털었어요. 그런데 10월 28일부터 자기가 판 물량만큼을 그대로 다시 사는 거예요. 한 2주에 걸쳐서.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보통 이제 아니 그래 김건희 쪽에서 생각해보면 안 오를 것 같아서 팔았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또 오를 것 같아. 그래서 샀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김건희 쪽을 생각하면. 근데 이거 그렇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너무 많은 건 좀 이상한데 도이치모터스 같은 작은 주식에 누가 10몇 억을 넣습니까? 일반 투자자가. 그런데 사실은 이 도이치모터스는 그 뒤에
주가 조작 종목이라는 게 이미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 작전 시작 10월 21일부터 세력들이 주식을 막 매집을 하기 시작하고 그 뒤에 주가를 쭉 올립니다. 이런 배경을 깔고 보면 아니 그렇게 물량 부담 때문에 팔자고 하던 사람이 하필 2차 작전 시작할 때 주식을 마구마구 모아. 그리고 실제로 석 달 뒤에 2011년 1월에 주가가 엄청 올라요. 그렇죠. 예. 예, 한 3,000원대 하던 게 한 6, 7,000원까지 올라갑니다. 오, 이때 김건희가 깨끗하게 싹 팔고 엑시트를 하거든요. 그것도 다 우연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랄까 주식 거래 패턴의 변화, 예. 급격한 변화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법원의 판단 근거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애매할 때가 많잖아요, 솔직히. 판례가 있는데 주가 조작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자기 친구가 주가 조작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평소에 주식을 안 하던 사람인데 6억 원어치 그 회사 주식을 사서 그 돈을 벌어요. 근데 검찰이 의심해서 불러보니까 이 사람 자기는 몰랐다고 주장해요. 김건희랑 똑같죠? 그 주위의 공범들도 그 애는 아니에요. 걔는 몰랐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김건희랑 똑같죠? 물증 없어요. 그런데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너 평소에 주식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6억 원치 샀어? 근데 너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합리적인 설명을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사실은 증거가 없고 몰랐다고 말은 하고 공범 지을 수도 없지만 너는 알았던 거야. 알았다고밖에 볼 수 없어. 라고 해서 유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식 매매 패턴의 급격한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정황이에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두 번째 근거도 예. 이제 비슷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1차 예. 작전 때도 예. 이런 유사한 주식 매매 패턴의 변화가 맞습니다.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평소 뭐 2, 3억 원 정도 불과했던 맞습니다. 그 예. 김건희 여사의 투자액이 예. 1차 작전이 시작되자 추가로 이번엔 또 15억 원 예. 투자 금액을 늘렸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사실 아까 얘기하셨던 똑같습니다. 예, 주식 투자 패턴의 주식 예. 매매 패턴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 2007년 말부터 2009년 말까지 2년 동안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얼마나 사고 팔았냐를 저희가 수사 기록을 토대로 어느 정도 이제 복원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뭐 2억 원에서 3억 원 뭐 이 정도 수준입니다. 계속. 근데 갑자기 1차 작전을 앞두고 1차 작전을 시작하면서 주식을 왕창 샀단 말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런 급격한 패턴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2, 3억 원 정도 보통 한다고 치더라도 예. 이 뭐 10몇 억씩 하는 것 정도면 어떤 정보를 얻었거나 네. 예. 그렇죠. 뭐 내부자 정보를 얻었거나 그렇죠. 이거 확실하다. 아니면 어떤 그 작전 세력으로부터 예. 확실한 얘기를 들었거나 그렇죠. 이런 경우들이 아마 대부분일 텐데.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매매는 이제 그 통정 매매하고 관련된 겁니다. 이게 이제 통정 매매라고 하는 것이 주식 시장에서 이제 두 명의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해서 이제 주식 가격을 조정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건데 이게 사실 보통은 이제 주가 조작의 대표적인 유행 중 하나로 이제 간주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세 조정에 해당되고요. 근데 김건희 여사도 통정 매매가 있어서 아까 이제 언급을 하셨지만 맞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2010년 11월 1일 11시 22분 2차 작전의 주포 김 씨가 이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그 민 씨한테 12시에 3,300에 8만 개를 때려달라. 이건 이제 3,300원에 8만 개를 그렇죠. 매도해라 이런 얘기죠. 그 문자를 보내고 20여 분 후에 다시 김 씨가 매도하라 하셈이라는 문자를 또 보냅니다. 그러니까 1호부터 바로 7초 뒤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정확하게 3,300원에 8만 주를 매도하는 주문이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12시 통정 매매라고 불리는 사실은 11시 44분이지만 그렇죠. 약속 시간이 12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12시에 만나요. 뭐 브라보콘 그 광고하고도 겹치면서 꽤 많이 알려진 이제 김건희 여사의 통정 매매였습니다. 그 법원도 이 거래를 통정 매매라고 사실은 인정한 거잖아요. 인정했죠. 그러니까 이게 빠져나가기 어려운 건데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가 그 검찰 조사에 와서 나는 모른다. 나는 그냥 내 판단으로 매도를 한 것뿐이야.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됐다. 매도한 것뿐인데 우연히 그렇게 됐어.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와, 근데 기가 막힌데요. 왜냐하면 거래 시간, 거래량, 거래 가격이 이렇게 일치한 우연이 그러니까요. 그거만으로도 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 검찰은 근데 그래 이상하긴 한데 김건희 해명을 반박할 근거가 없어. 라고 지금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 주장은 뭐냐면
왜 근거가 없냐, 왜 물증이 없냐, 물증이 있다라는 게 제 주장이고, 무슨 얘기냐면 주가 조작 세력이 자 준비시키셈, 그래서 준비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11시 44분 32초에 자 지금 매도해 사인 줬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김건희가 아니라고 하면, 김건희가 우연이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같은 물량을 같은 가격에 내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례가 있어야죠. 그렇죠. 주식 매매 사례가 있어야죠. 이를테면 뭐 사실은 얘도 빨리 한다고 했는데 30초 걸렸어. 근데 우연히 김건희가 7초 만에 치고 들어와가지고 체결이 얘가 낸 매도 주문이 원래 체결이 됐어야 되는데 김건희가 낸 매도 주문이 체결이 돼버린 거야. 이게 우연이라는 거잖아요. 김건희 설명이 맞으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쌍둥이 주문이 있어야 된다. 체결되지 않은 쌍둥이 주문이 있어야 된다. 똑같이 3,300원에 8만 주를 내놓은 주식이 그 주문이 있고, 근데 김건희가 앞에서 어떻게 보면 채갔네, 매수 주문하고 만나버렸네. 그래서 얘는 체결이 안 된 주문. 야, 우리 원래 이거 체결됐어야 되는데 체결 안 됐어. 빨리 거둬들여. 라든지 그런 기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기록은 한국거래소의 데이터로 다 남아 있다.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만약에 네. 한국거래소에서 그 똑같은 주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면 그렇죠. 그나마 좀 정말 우연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정말 뭐 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실제로 그런 팩트가 있으니까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없는 거죠. 그럼 검찰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논리를 내세우면서 김건희 씨를 불렀을 때 야, 네가 말한 대로 우연이라면 똑같은 쌍둥이 주문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봐봐, 없어. 이게 어떻게 우연이야? 라고 김건희를 추궁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것을 근거로 기소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검찰은 김건희 여사 대면 조사에서 내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낸 주문이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뭐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근거는 증권사 등에서 이거 이상거래 경고를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자 6명도 경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또 1차 작전에 참여했던 그 전주 양씨도 자필 진술서에서 경고를 받았다라고 인정을 했고 또 2차 재판에서 2차 작전 주포인 그 이종호 대표 같은 게 지속적으로 경고를 받았던 본인들도 인정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고를 받았으면 이 김건희 여사도 증권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주가 조작에 이런 신호가 있다라는 그런 경고들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경고를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요건들이. 근데 그 중에 이제 뭐냐면 어느 한 종목의 전체 거래량의 30% 이상을 특정 계좌가 매매를 했다. 그런데 그런 일이 5거래일 중에 2거래일 이상 지속이 됐다. 그럼 이거는 이상한 거잖아요. 어느 특정 종목이 하루에 뭐 한 100억 원씩 거래가 되는데 한 사람이 오늘도 30억 이상 사고 내일도 30억 이상 산다? 있기 좀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엔 경고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1차 작전 때 5거래일 중에 4거래일을 혼자서 30% 이상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박 경고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2차 작전 때도 뭐 그 다른 사람들도 뭐 시세 조정 개입이라 그 시간의 시세 개입이라든 이런 걸로도 막 경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은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건희와 똑같이 1차 작전 때 권오수로부터 주포를 소개받아서 똑같이 계좌를 맡겼던 양모 씨, 도이치 주주 양모 씨도 뭐 세 군데에서 경고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뭐 삼성, 신한, 현대 이런 데 다 전화가 왔다고. 이렇게 하면 주식 거래 못 한다. 김건희는 왜 안 받았을까? 받았을 거라고 보는 게 사실 합리적이죠. 근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한증권 직원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이제 증권사나 금융당국에다가 확인을 하면 검찰이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은 이게 과연 경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더더욱 2심 판결문에 보면 2심 어떤 판례 인용하고 있냐면 이 방조범 같은 경우에는 작전이 있었는지 확실히 알 필요도 없다.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만으로도 충분하다. 방조범의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증권사에서 경고받은 게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에 당연히 해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러게요. 이건 뭐
그 앞서 한국거래소에서 그 쌍둥이 주문이 있었는지 과연 확인했을까? 그다음에 이 증권사나 금융당국에서 김건희 여사의 거래에 대해서 그런 이상거래의 경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이런 것들이 그 기소 처분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판단 요소죠. 판단 요소인데 과연 검찰이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했는지 상당히 좀 의문이네요. 맞습니다. 뭐 어제 그 보도자료에 보면은 뭐 참고사항 이래가지고 몇 개를 써놨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김건희는 주포들이랑 연락 안 하지 않았냐. 근데 거기 앞에 뭐라 써있냐면 권오수와 1차 작전 주포 이땡땡을 제외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니 그럼 권오수랑 이땡땡은 주범 아닙니까? 아니 주범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 2명 빼고 나머지랑 연락 안 했다는 게 이게 불기소 사유가 된다는 게 너무 웃긴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또 김건희는 주식 거래 경험이 많지 않다. 그리고 주가 조작 종목을 거래해 본 적도 없다. 아니 근데 이것도 저희가 어제 다 반박을 했는데 대선 때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 홍준표 후보의 요구에 의해서 계좌 내역 일부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쭉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고 판 거래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가 도이치모터스 말고 다른 종목들이 나와 있어요. 다른 종목 거래한 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태광 ENC라는 종목인데 이거 김건희가 한가 맞는 날 사가지고 4일 뒤에 20% 먹고 팔았거든요. 이야, 주식 잘하네요. 네. 근데 이거 주가 조작 종목이 주가 조작 종목이어서 나중에 상폐됐어요. 근데 무슨 주가 조작 종목을 거래한 경험이 없습니까? 또 저희가 보도했지만 우리기술이라는 회사. 그 회사도 사실은 주가 조작 종목이라고 법원에서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한 종목인데 그것도 김건희랑 최현순이 둘 다 샀다고 법원에서 그 재판에서 검사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주가 조작 종목을 거래한 경험이 없다. 이 사람 순진한 사람이라서 이런 취지죠. 이 사람 너무 순진한 사람이라 권오수가 주가 조작을 한다는 건 상상조차 못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몰랐던 거야. 라는 취지인데 사실과 너무 다르잖아요. 아니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 얘기 그 과거에 검사 스폰서 사건 취재할 때가 생각나는데 그때 이제 검찰이 진상 규명위를 꾸려서 이제 거의 뭐 봐주기 수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접대 장소에 있던 횟집이 없어져가지고 확인을 못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횟집은 35년 이상 쭉 계속 있었어요? 아 진짜요? 아니 거짓말이네. 검찰이니까 지금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는 아니 없어지지도 않은 횟집을 없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그 검찰의 그 진상규명조사단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같은 사실을 두고 해석을 김건희한테 유리한 부분이 많지만 정말 거짓말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한 부분들 다 정리해가지고 다음 주에 또 추가 보도를 하려고 합니다. 기대됩니다. 그 거짓말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근거가 이제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회장에게 이제 내부 정보를 받았을 그런 이제 녹취록이 있는데 특히 장모하고 증권사 직원하고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최은수는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내부 정보를 받은 뒤에 주식을 매도를 해서 손실을 피했어요. 맞아요, 실제로. 그 당시 검사가 권오수 회장에게 증인은 최은순 씨나 김건희에게 회사 사정을 자주 얘기해주고 그 사정들이 녹취록에 남아있는 게 많이 있어요라고 맞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검사가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과연 예를 들어서 이 녹취록이 재판에 공개된 적이 있을까요? 검사는 그러면 그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검사가 그거 자세히 보면 이제 권오수를 추궁하면서 하는 말이거든요. 이제 야 권오수 딱 저 증인석에 앉아 있어요. 피고인석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최은순과 증권사 직원 간의 녹취를 딱 보여줍니다. 최은순이 권오수로부터 정보 받아가지고 손실 회피한 놈을 딱 보여주고 야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권오수가 난 뭐 잘 기억이 안 나고 이거는 정말 내가 최은순 도와주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이런 일은 뭐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야 검사 화나잖아요. 너 이거 말고 더 있어. 그리고 최은순 말고 김건희도 있어. 이런 게 많이 남아있어. 내가 나중에 제시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다음 공판에서 계속 기다렸는데 제시를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이 선택적 수사에다가 또 선택적인 증거 제출. 참 가관입니다.